2012-2013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토트넘이 밀라노 원정에서 0대1로 졌습니다. 뭐 스코어나 패배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나 이제 좀 짜증이 날 정도로 좀 답답했고요. 또 이런 경기력이라면 사실 8강에 갈 자격이 있냐, 8강 진출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경기력이 아니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토트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프리뷰 때 그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금 벤탄쿠르도 없고 호이비에르도 없는 상태에서 미드필더처럼 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조금 그랬어요. 예, 실제로도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들을 했는데요. 예, 거기다가 수비 관련된 지표들이 도리어 더 높을 정도였고요. 예, 그리고 사실 세리에 A 출신 선수들이 많다. 제가 이제 프리뷰 때 피올리 감독 코멘트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토트넘에는 세리에를 잘 아는 선수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아탈란타에서 뛰었던 로메로, 그리고 유벤투스에서 뛰었던 쿨루셉스키인데, 파르마 유벤투스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지금까지는 토트넘에서 잘해왔던 중요한 선수들이었는데, 밀라노에 가서는 폭망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쿨루셉스키는 지금 2경기 연속 부진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고 있죠. 예, 그리고 로메로는 지난 주말 경기를 쉬었는데 부진했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를 망친 거는 로메로라고 봐도 무방하죠. 예. 그럼 4차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전반 7분에 나온 이 결승골 과정에서 로메로가 좀 로메로답지 않았다. 예, 테오하고의 공중볼 경합에서 패한 거죠. 그 티아오가 롱패스를 올렸고, 여기서 이제 바로 테오가 왼발 슈팅 선크로스? 이걸 이제 포스터가 막았는데 브라임 디아스가 곧바로 슈팅 가져갔고, 이걸 다시 한번 포스터가 막았으나 브라임 디아스가 그대로 이제 집중력 있게 쇄도해가지고 밀어넣기 헤딩으로 이제 골을 넣었던 거였죠. 기본적으로 로메로가 헤더 경합 이후에 넘어졌고 뒷공간을 열어주면서 위기가 발생한 거니까 로메로가 자초한 상황이었다. 로메로가 그렇죠. 뛰어 들어가봤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이 골에는 로메로 지분이 거의 7할 이상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다이어가 테오의 슈팅을 못 막긴 했지만 다이어는 따라 내려와 준 거고, 1차적으로는 로메로가 거기서 막아줬어야 돼요. 다이어가 테오까지 커버하러 가기에 솔직히 다이어를 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도 붙어주긴 했어요. 예. 물론 다이어가 그 속도가 느린 선수다 보니까 조금 붙는 속도가 늦긴 했지만은 그래도 지난 레스터처럼 안 붙진 않았거든요. 만약에 김민재 선수였다면 빠르게 와서 커트해주는 그렇죠. 걸 생각해 줄 수 있었겠지만, 김민재 선수였으면 미리 커트가 됐겠죠. 다이어에겐 이 정도가 최선이었다. 그 문제는 로메로였던 것이고, 실제로 이제 테오가 로메로를 괴롭힌 장면이 또 있었어요. 39분경에 이게 이제 토날리가 아예 측면 후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테오가 로메로를 제치고 와가지고 컷백을 줬는데 이걸 이제 다이어가 차단을 했던 장면이었죠. 실점과 비슷한 장면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다이어가 좀 빠르게 와서 커버를 해줬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 경기는 다이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반전 보면요, 슈팅 맵도 그렇고, 왜냐면은 중앙에서의 슈팅 2번도 다 저기 연결된 거였잖아요. 그 테오의 슈팅에서 연결된 브라임 디아스의 2번의 슈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의 드리블 시도와 성공과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밀란한테 있어서는 왼쪽 측면, 토트넘한테 있어서는 오른쪽 측면 구역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은 밀란의 왼쪽 측면 공격이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 수비 쪽을 완전히 뚫었다. 그게 이제 사실상 1대0 스코어를 만들었다라고 봐도 되는 건데요. 이 토트넘의 오른쪽을 공략했다면 로얄 선수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번 경기는 로얄은 준수하게 잘해줬고 로메로가 흔들렸다. 로메로가 흔들리고 또 이제 클룹세스키가 많이 부진했었고, 또 이제 그 전반전에는 스킵이 부진했던 것도 있었는데요. 일단 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기대 득점에서도 0.88골 밀란이, 반면에 토트넘은 0.22골밖에 되지 않았고요. 점유율은 그냥 거의 비등비등했다라고 봐도 되고, 빅찬스가 2대0으로 또 이제 밀란이 앞섰던 경기였죠. 전반전 내용 확실하게 밀란이 주도권을 잡았고 승리할 만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클루셉스키와 스킵, 특히 이번 경기 스킵 선수가 또 이제 오른쪽 미드필더, 2명의 중앙 미드필더 중에서도 오른쪽에 배치가 됐는데 이 오른쪽이 다 죽었어요. 그건 스킵이 후반전 와서는 정말 잘해줬어요. 후반전 와서는 정말 잘해줬는데, 이것도 저는 상대가 조금 내린 영향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클룹세스키가 좀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로메로는 아까 얘기를 드렸고, 그 외에 수치적인 부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은 그거는 의미 없는 수치에 가까운 거고, 클룹세스키는 이 경기에서 일단 전반전에만 드리블 4회 시도했는데 딱 한 번 성공시켰고요. 성공률이 25%밖에 되지 않았던 거였죠. 패스 성공률도 73%밖에 되지 않았고요. 크로스 2번 시도했는데 하나도 연결되지 않았고, 또 그라운드 볼을 16번 시도했는데
5번밖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거 30%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11번이나 공을 뺏긴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돌파도 잘리고 공도 뺏기고 이제 패스도 잘리고 뭐 여기에다가 이제 포지션 로스트 이 부분도 좀 충격이에요. 그렇죠. 예, 16번으로 이게 전반전 16번 나오기 힘들거든요. 이거는 그냥 경기 전체로 놓고 봐도 16번 정도 나오면은 거의 최다급에 해당하는 건데 그 전반전에 다 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쿠루세스키 선수가 뭐 부상 외 이슈로 토트넘 입단 후 보인 최악의 경기력이었다. 그리고 이 정도 경기력이면 사실 이제 유벤투스에서 한참 못하다가 토트넘에 왔던 거잖아요. 네. 정말 이제 그런 우려를 이제 생각해 하는 그 당시 부진했던 그때 쿠루세스키 모습이 나왔다. 네, 그리고 이제 스킵 같은 경우도 전반전에 일단 드리블 돌파를 3회를 허용을 한 겁니다. 저 밑에가. 거기다가 뭐 그 외에도 뭐 그라운드 볼이라던가 공중볼 경합에서도 거의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였죠. 전반전에는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밀란이 레앙이 물론 전체적으로 너무 볼을 끌고 뭐 이런 문제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밀란이 더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찬스를 살리지 못한 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전반전에만 드리블을 무려 5회나 성공시켰고 예. 이 중 3회를 스킵한테 돌파를 시켰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라운드볼 경합도 8회를 승리하면서 이 두 수치에 있어서 전반전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던 거였고요. 또 이제 테오 같은 경우도 드리블 2번 시도해가지고 1번 성공했고 또 이제 그라운드볼 경합에서도 9회 시도해가지고 5회 성공시키면서 50% 이상의 기록을 한 데다가 파울도 2회를 얻어낸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티아오가 또 굉장히 뒤에서 후방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뭐 패스도 상당히 뭐 양재 패스들을 전방에 찔러주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그라운드볼 9회 경합해가지고 6회 성공시켰고, 또 이제, 공중볼 경합에서도 100%의 성공률을 자랑했고, 태클 무엇보다도 전반에만 5회를 기록을 했고, 가로채기 1회, 그리고 클리어링 1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레앙, 테오, 티아오 공격, 미들, 수비 라인 모두에 이르기까지 밀란의 왼쪽 라인은 잘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후반 들어서는 아예 그냥 밀란이 내려앉았어요. 네, 1대0으로 앞서고 있고 무리할 필요 없다. 네. 수비하면서 역습해서 추가골 넣자. 뭐 이런 좀 경기다 보니까 후반전은 조금 답답한 양상이었고 또 토트넘의 공격을 좀 해봤지만 의미가 크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후반전에 구역별 점유율이 밀란 수비 진영에서 36.5%였는데요. 대신 이제 역습을 몇 차례 시도했는데 그 역습들이 매우 위협적이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슈팅 숫자는 토트넘이 8대4로 2배가 더 많았거든요. 예. 하지만은 정작 기대 득점은 여전히 AC 밀란이 0.74골로 토트넘의 0.3골보다 우위를 점했습니다. 오히려 밀란이 2개의 빅찬스를 만들었고 그 빅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 밀란이 3대0 정도로 이길 수 있는 경기에 가까웠다. 네. 최소한 2대0을 만들 수 있었다.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기대 득점 같은 경우도 밀란이 2.02골로 뭐 토트넘의 0.56골보다 우위를 점했죠. 그러니까 뭐 이 경기 승리는 밀란이 하는 게 맞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대 위협 자체는 이제 토트넘이 더 많긴 했거든요. 왜냐면 토트넘이 더 공격을 시도한 수치 자체는 많았으니까요. 하지만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었다는 거죠. 예. 기대 득점은 밀란이 2골이고 또 토트넘은 거의 반골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협도가 실질적으로 이제 문전 안에서 양질의 슈팅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게 공격 위협 그래프인 건데요. 전반전에 토트넘이 그래도 공격 위협 그래프 자체는 더 높긴 했어요. 하지만은 효과적인 공격으로 밀란이 골을 넣었고 이제 후반 와서는 밀란이 내려앉으니까 도리어 토트넘이 공격다운 공격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사실 이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밀란이 선제골을 넣고 났기 때문에 토트넘은 쫓아가야 되니까 조금 공격을 좀 해본 거고 또 후반전 들어서는 오히려 밀란이 또 선수 교체를 한 이후에 위협도를 높이는 상황들이 나오면서 후반전 운영 자체, 선수 교체 전략 자체도 밀란이 좀 더 나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득점 찬스 패스 그래프를 놓고 보면요. 일단 레앙이 가장 높았죠. 레앙이 그래도 어쨌건 간에 볼을 끌고 갔던 그런 플레이들이 있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던가 좀 선택지가 늦었던 게 아쉬워서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로얄이 이 경기에서 좋았다는 게 확실히 높게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로얄은 경기 토트넘 최고의 선수가 아니었나. 그리고 토트넘이 여러 부분에서 아쉬움들을 노출했지만 솔직히
로얄이라는 선수 한 명만 놓고 보면 이 선수는 제 몫을 다 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이제 패배에 책임이 없는 유일한 네.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스킵이 후반전에 좋은 모습을 네. 보여주면서 뭐 찬스 메이킹도 후반전에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킵이 높게 나오는 거고 이제 손흥민 선수는 세트피스에서의 그래프가 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보면 전체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예요. 네. 세트피스까지 포함하면 세트피스를 빼면은 이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건 거죠. 네. 그 페리시치는 세트피스를 얼마나 도맡아 하면은 저 세트피스 그래프만 확 올라가 있고 정작 그 세트피스 제외하면은 득점 찬스 패스가 사실상 하위권이었다라고 할 수 네. 있는 거죠. 토트넘이 세트 피스 상황에서만 조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나름 이제 미드필드 영역으로 내려와서 공격기를 만들기 위해 분투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조금 충격적인데요. 예. 예, 전반전에 거의 뭐 밑에서 플레이를 더 많이 했습니다. 저 위에서보다. 위치가 이제 저희가 이제 미드필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도 그래도 좀 메짤라에 가까운 공미 정도를 생각을 한 건데 뭐 10번 자리, 뭐 8번 자리 네. 정도인데 이건 거의 6번, 5번 자리. 즉 네.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앞쪽에 가서 가장 많은 그 시간을 보냈어요. 네, 뭐 그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도리어 내려와서 수비하는 모습들이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후반전 와서 그래도 오른쪽 측면으로 많이 이제 스위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오른쪽에 선수들이 다 몰려서 공격들을 좀 유효하게 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후반전에 결국은 81분경에 교체 아웃되면서 그렇게 뭐 볼터치나 히트맵 자체를 많이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타임 히트맵 자체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미드필더처럼 찍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평균 위치가 거의 메짤라로 나왔거든요. 예. 손흥민 선수의 평균 위치는 사실상 메짤라였고 페리시치가 조금 더 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 메짤라였다는 거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상대 33번이 바로 크루니치거든요. 그렇죠. 상대 미드필더거든요. 예. 미드필더랑 매치업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포메이션을 좀 해석해 보면 케인이 중앙 공격수고 크루세스키가 이제 오른쪽 윙, 마치 페리시치가 왼쪽 윙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이제 배치가 됐어요. 물론 뭐 페리시치도 많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페리시치가 좀 사이드 라인에 있고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사르, 스킵과 함께 3미들의 왼쪽 메짤라, 스킵이 오른쪽, 사르가 가운데 약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 평균 위치가 약간 허수가 있어요. 예. 뭐가 있냐면요. 여기 그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코너킥을 많이 찾거든요. 그렇죠. 평균 위치는 코너킥 찬 위치까지도 해가지고 내는 네.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사실은 더 밑에서 뛰었다. 네, 실질적으로는 손흥민, 사르, 스킵이 약간 일자에 가까운 네, 실제로 일자형 쓰리미들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거의 뛰었다. 토트넘이 갖고 있는 미드필드 라인의 공백을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커버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봐도요. 일단 뭐 드리블을 1회 시도해가지고 1회 성공했고요. 슈팅 단 한 번도 없었고 그 와중에 그래도 찬스 메이킹 2번 기록했어요. 예. 패스 성공률은 좀 아쉬웠고요. 71%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 7회 시도해가지고 페리시치 8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고요. 예. 많았고요. 크로스 성공 3회로 최다였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그라운드 볼 경합 6회 해가지고 5회 성공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태클도 2회를 기록을 했고, 클리어링도 1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꽤 잘 해줬다. 수비에 집중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건 기록만 봐도 이름 지어놓고 보면 공격수 기록이라고 생각 못합니다. 이거는 찬스 메이킹과 드리블 딱 두 개 제외하면은 그렇죠. 거기 수비가 딱 빠졌으니까 이거 미드필더의 기록이에요. 손흥민 선수 이번 경기 확실하게 공미도 아니고 중미로 뛰었다. 이 경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밀린 경기였거든요. 사실상 토트넘의 공격은 다 세트피스에서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온더볼 플레이 상황에서의 유효한 공격들이 나오지 못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슈팅과 이제 케인의 슈팅이 골대 맞은 이건 옵사이드니까. 그래서 슈팅 기록이 잡히지 못했어요. 네, 그렇죠. 잡히지 못하다 보니까 보면은 케인조차도 박스 안에 침투를 거의 못했어요. 물론 이거는 밀란이 계속 영리하게 파울들로 그렇죠. 그렇게 끊어내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케인을 미끼로 활용해가지고 손흥민이라던가 다른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게 플레이를 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이 너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팀이 요즘은 그러니까 토트넘 경기가 케인만 막으면 된다가 너무 명확관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케인을 미끼로 활용해야 돼요. 그렇죠. 케인이 내려가서 수비 끌어줬을 때 또 카이르가 계속 올라와 줬으니까 그러면은 뒤에서 미드필더든 수비수든지 주는 척하면서 바로 뒷공간 때리고 손에서 들어가도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거예요. 그런 플레이 자체도 없는 데다가 그런 플레이를 하더라도 거기다 공급해줄 수 있는
선수도 없다라는 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감독이 뭐 지시를 하든 하프타임 토크를 하든 선수를 바꾸든 감독의 차원에서 경기를 보면서 분석해서 대응하라고 이제 감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미드필더에서 패스 공급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게 가장 큰 예.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케인이 내려와도 케인한테 파울하면 돼요. 그렇죠. K 패스도 해야 되니까. 예. 결국에는 이것도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열변을 토했듯이 미드필드 영입을 안 한 문제가 드러난 거다. 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터치맵인데요. 손흥민 선수 박스 안에서 볼터치 한 번도 없죠. 예. 케인,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터치 4번이 전부죠. 클루세스키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없죠. 3톱 공격수가 아무도 이제 제작 작동을 못했다. 이거는 미들의 지원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이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미들이 못한다 할 게 아니라 감독이 구조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반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는 그리고 겁니다. 이럴 때는 팀 단위로 올라가야 돼요. 예. 팀 단위로 전체적으로 라인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플레이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정작 수비 쪽에서 이제 상대 페널티 박스 안 볼터치도 있는 건데 이거는 결국 세트피스인 거거든요. 예. 로얄의 2번은 로얄 개인의 능력이긴 예. 했어요. 로얄이 지금 보시면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도 잘해줬고 돌파도 해줬고 크로스도 해줬고 심지어 가서 슈팅까지 때려줬고 가운데 중거리 슈팅까지 하면서 로얄은 참 잘했다. 네. MOM 로얄이다. 그리고 다이어가 5번의 네. 그 터치는 다 세트피스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통제구역 그래프를 보더라도 볼이 없을 때건 볼이 있을 때건 상대 박스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잘 보이지 않는 손흥민 선수의 영역은 랑글레보다도 이제 좀 밑에 있는 그런 느낌. 랑글레도 꽤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딱 보면 저 영역이 그 수비형 미드필드, 중앙 미드필드 영역에 있어요. 네. 근데 이 경기에서 가장 부진했던 2명은 결국은 쿨루세스키와 로메로였죠. 네. 예, 쿨루세스키는 뭐 경기 전체로 놓고 보다도 드리블 5회 시도해가지고 한 번밖에 성공 못했고 후반전에도 드리블 한 번 시도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네. 그리고 슈팅 한 번 차단됐고요. 패스 성공률도 70%였고요. 크로스 또 한 번 후반전에 기록했는데 3회 시도해가지고 결국은 한 번도 없는 거고, 네. 예, 그라운드 볼도 18회 시도해가지고 5회밖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13회를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슈팅도 왼발 슈팅이었는데 좀 안일하게 수비가 있는데 그냥 갖다 때렸거든요. 네. 의미 없는 슈팅, 날카롭지 못한 슈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유권 이룬 횟수도 20회로 최다였고요. 네. 로메로도 뭐 부진하긴 매한가지였는데요. 일단 로메로가 클리어링 4회 이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로메로답지 못했죠. 로메로는 원래 수비 관련된 지표들이 굉장히 높게 잡히는 선수잖아요. 가로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태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경기에서 태클 한 번밖에 없었어요. 로메로가 굉장한 부진을 보이면서 토트넘의 후방 안정감이 네. 떨어졌다. 거기다가 이제 그라운드볼 경합 또 3회밖에 안 한 데다가 한 번밖에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거면 네. 33.3%인 거죠. 그라운드볼 경합 승률도. 로메로가 예. 이제 공 경합 상황에서 많이 패배했다. 수비수들이 보통 유리하게 많이 예, 하는데. 패스 성공률도 82%밖에 되지 못했고요. 네. 센터백은 원래 90% 가까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당연히 풋볼 런던에서도 로메로에게 평점 4점으로 최하 평점을 줬고요. 예, 쿨루세스키에게도 4점. 예. 이제 뭐 둘이 가장 낮았던 거였죠. 손 선수에게도 좀 박한 5점이었고 케인 6점이었는데 통계 기록 기반 평점으로 봤을 때도 뭐 로메로 쿨루세스키는 안 좋았어요. 클루세스키가 6.1.5 가장 안 좋았고요. 케인하고 로메로가 이제 6.6점으로 이제 동률이었던 거고요. 예. 소파스코어 평점에서는요. 그리고 후스코어드 평점에서도 클루세스키가 6.0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에 로메로가 6.3점으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예, 결국에 오른쪽 라인에서의 문제가 기록적으로나 기자들의 평가적으로나 확실하게 드러났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토트넘이 지금 반전을 하기 위한 기회가 그래도 남긴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원정 다득점이 없어서 뭐 원정골을 못 넣은 것을 아쉬워할 필요는 없고 한 네. 골 차밖에 안 나니까 2차전에서 뭐 1대0이 되면 연장전 가는 거고 네. 한 골 차로 이겨도 또 연장전 가는 거고 네. 또 혹은 이제 뭐 2골 차로 이기면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밀란도 일단은 네. 물론 밀란은 비기만 하면 되지만 상대가 내려앉았다라고 하더라도 사르는 저는 이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스킵도 후반전에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을 고려하면은 비수마와 벤탄쿠르의 그 장기 부상 공백도 어느 정도 메울 수는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죠. 예, 뭐 일단은 이 사이에 호이비에르가 다치지 않는다면 이제 밀란과의 경기 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호이비에르가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이 사이에 또 사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를 대비해서라도 이 페드로 포로를 영입을 했는데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 너무 못하게 됐고 또 로얄이 또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잘해주니까요. 뛸 수가 지금. 없었어요. 사실 예. 뛸 필요가 없는 상태가 예, 됐어요. 아니 로얄이 패스도 정확하고 그러니까요. 유효 슈팅도 가져가고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포로를 쓸 수가 없어요. 예. 포로의 경기력이 살아나도 그 답은 두 번째 밀란전도 로얄이 나와야 돼요. 일단 수비는 로얄이 그렇죠.
훨씬 낫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은 공격까지 잘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음 밀란전도 로얄이 나와야 돼요. 네, 맞아요. 왜냐면 지금 다른 오른쪽 수비가 안 좋은데 로얄까지 뺀다? 포로가 나온다? 악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난감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로얄도 쓰고 포로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쿠루세스키가 안 좋고 히샤리성도 둔탁하니까 차라리 포로를 아예 좀 더 공격적으로 쓴다거나 혹은 페리시치를 올린다거나 좀 그렇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건 로얄이 왼쪽에서도 많이 뛰었으니까 예. 차라리 페리시치 올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셰필드 전이라든지 혹은 올브스 전이라든지 조금 시험도 해보고 훈련장에서 좀 만들어봐서 콘테 감독이 창의적인 생각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똑같이 운영한다면 솔직히 8강은 어렵다. 그래도 일정은 나름 수월한 편에 속하니까요. 웨스트햄도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태인 거고 첼시는 최근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인 거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FA컵도 있으니까 울버햄튼 원정 제외하고는 그래도 일정이 편한 편에 속하거든요. 과연 이 남은 기간 동안 콘테 감독이 이제 이번에는 제발 좀 틀에 박힌 맨날 복붙하는 선발 명단과 전술 아니고 좀 창의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밀란과의 16강 2차전 경기까지 토트넘의 모든 상황과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들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